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점진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한 지 3년여 만이죠. 현 정부의 취지는 국민 세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거지만 부자 감세다, 총선용이다, 뒷말이 무성합니다.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예민할 수밖에 없겠죠. 자, 어떤 방향성을 갖고 결정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국토부 중앙공동주택관리 두성규 연구위원 모셨고요. 또 세종대 부동산학과 임재만 교수, 또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밝혔습니다. 발언 먼저 듣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습니다.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입니다. 네, 자, 징벌적 과세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방침을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일단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를 로드맵 도입 이전에 2020년 수준으로 낮춰놨고 이제 수정이냐 폐기냐 이걸 저희가 논의를 해왔어요. 그리고 결국 공식화했습니다. 교수님, 일단은 폐기 결정 잘했다고 보십니까? 네, 판단 미스라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판단 미스라고 생각하고요. 네. 자, 세부담이 과도하다 뭐 그런 판단을 한다면 세율을 조정해야 되고 또 세율 조정, 우리 조세 법률주의라는 법 체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낮추려면 세율을 조정해야 되는 거고요. 세율을 직접 조정하기 어려우면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걸 조정해야 되죠. 공시가격은 말 그대로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가격을 공시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행정으로서 팩트를 만들어내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작업인데 네. 정보를 만들어내는 데에서 올바른 정보가 아닌 걸 만들어내고 그걸 토대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거는 완전히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됐다. 두성규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공시가격이 공적으로 어느의 가격대를 갖다가 공적으로 지정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의 기준점을 준다는 점에서 시장 경제 원리와도 저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과세 등 여러 가지 행정 목적을 위해서 사실은 이 공시가격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공시가격의 하나의 현실화율이라는 또 이미지까지 더 덧붙여가지고 전체적으로 국민들이나 혹은 시장에 일정한 가이드를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연평균 18%의 변동률을 보일 정도로 인상을 했다가 국민들의 세 부담이 굉장히 재산세 부담 같은 경우는 60% 이상이 올라간다. 즉 국민들의 생활에 굉장히 안정을 저해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행정 목적을 위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데 이것이 마치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가격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제시한 그런 의미도 있는 것처럼 비춰져 가지고 저는 일단 공시가격이라는 제도 자체가 여러 가지 목적에 있어서 비춰본다면 필요하지만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인위적으로 정책당국이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 반대. 네, 그럼 두 분의 의견이 좀 달랐습니다. 네, 소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번에 폐기를 이제 공식화했는데 저는 당연히 나올 게 나왔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법적인 문제와 실질적인 문제로 좀 나눠지게 되는데요. 네. 법적인 문제는 지금 또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하겠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공을 던졌다 입장인데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작년에 공시가격이 마이너스 18%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올해도 뭐 1.4% 정도, 뭐 네. 이 정도죠.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의지가 없습니다. 현실화 90%를 2030년까지 달성을 하려면 작년에도 올렸어야 되고요. 올해도 올렸어야 되고 계속 올려야 되는데 어차피 달성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거를 이제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아마 다수의 국민들도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
2030년까지 90% 간다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없지 않나. 그래서 공식화했다는 측면에서 뭐 의미는 있겠으나 이게 또 법적인 측면으로 가면 또 다른 논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을 너무 좀 빨리 좀 던졌다라는 좀 측면은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할 게 나왔다, 나와야 될 게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소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90%라는 현실화의 목표를 맞춰놓고 그 길로 가는 거를 지금 어쨌든 철회한 거잖아요. 네네. 이 결정 자체에 대한 옳고 그름을 만약에 판단하신다면 전문가로서는 이게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네.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시세의 70% 정도 되는데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수많은 세금을 투입을 해서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또 산정을 하잖아요. 1월 1일 기준으로. 네. 세금 낭비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부자 감세.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이게 공시가격이 70% 수준이면 이게 부자 감세 아니냐라는 반발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또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 세부담이 과하다라는 목소리들도 여전히 존재하고요. 네. 너무 시세하고 가까워지게 되면 극단적인 예로 집값이 10억 원이었는데요. 1월 1일 기준으로 갑자기 집값이 7억으로 떨어지거나 14억으로 올랐을 때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1월 1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부담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이 팽팽한데 저는 문제가 뭐냐면 현실화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요. 전제 조건은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세부담은 저는 동일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현실화가 문제라면 네. 공시가격이 70% 수준이 문제라면 현실화를 해도 되는데 현실화를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세부담은 집값이 올라가는 수준에 비례해서 공시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타당하나 거기에 플러스 알파 현실화 때문에 인위적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세율을 조정하든지 공시가격을 조정해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세부담은 동일하고 문제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개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개선을 할 때에는 2030년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시기가 좀 맞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2020년, 2021년 집값이 급등했는데 거기에 현실화를 한다고 플러스 알파 벽돌을 더 올려버리니까 너무 조세 부담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했어야죠. 현실화를 한다면 20년을 두고 집값이 공시가격 변동률이 뭐 3% 이내가 되면 몇 프로를 더 조정해서 네. 서서히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한다라고 했으면 또 이해가 되는데 이게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타이밍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2020년에 관련된 이제 논의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목표치가 2030년이었잖아요. 네네. 10년 안에 어쨌든 90%라는 현실화율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라는 로드맵이 나온 거고. 네네. 그럼요, 교수님. 만약에 현실화율을 80%로 낮췄으면 괜찮을까요? 이게 두 가지 논의가 혼재돼 있는데요. 네. 하나는 현실화율 수준이 이제 시세도 사실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세란 말을 쓴다면 시세의 80%할 것인지 90%할 것인지에 예. 대한 논의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저 그림에서도 나오듯이 토지, 주택 중에서도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현실화 수준 자체가 지금 현재 다릅니다. 말하자면 토지와 주택은 뭐 한 60%대.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싼 주택은 70%, 좀 비싼 주택은 그보다 높습니다. 네. 이렇게 유형별로 가격대별로 현실화율 수준 자체가 다르니까 자, 지금 현재의 문제는 현실화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현실화율 수준이 유형마다 지역마다 가격대마다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네. 자, 이거를 이 두 문제가 이제 현실화율 로드맵에서 담고 있는데 그래서 현실화율 로드맵에는 높은 가격대의 공동주택은 좀 천천히 올라가고 그러니까 좀 빨리 가죠. 빨리 가서 그다음에 이제 낮은 데 있는 것은 좀 빨리 올려야죠. 그래서 이제 90%를 목표로 했을 때 90%에 다다르는 게 이제 2030년이다. 말하자면 이제 여기에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면서 그리고 현실화율 90%로 가겠다는 게 로드맵이었어요. 만약에 현실화율이 너무 높다 그러면 그건 좀 낮추면 돼요. 낮출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조세에 있어서는 형평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같은 1억 원짜리 주택이면 똑같이 1억 원에 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공동주택은 많이 내고 단독주택은 적게 내고 토지는 더 적게 내고 이게 이제 더 큰 문제이지 않나. 그래서 두 가지 논의가 혼재되어 있는 거를 현실화 수준이 높다 낮다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나오지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지금 시세 반영률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좀 쉽게. 다르네요. 천차가 이제 10%포인트 정도 이제 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그 격차가 있으면 어쨌든
세금을 측정하는 이제 기준 자체가 이제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 문제니까 받아들여지는 세부담 차이가 크다. 여기에 대한 형평성 차이가 분명히 있겠다. 네. 그렇게 본다면 세부담 차원에서 본다면 형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현실화율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볼 수 어떻습니까?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논의가 나온 것 자체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공시가격 제도 자체의 그 존립 목적은 여러 가지 67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조세 부분에 대한 하나의 기준점을 설정하는 게 가장 큰 그 기준점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국민들이 조세를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은 예상치 않게 본인이 어떤 혜택을 입으면서 뭐 어떻게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일정한 그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세 부담이라는 게 특별한 어떤 자신들이 현실화된 어떤 이익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주택 같으면 주택을 보유하는 데 대한 주택의 가치가 높아져서 자기가 수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 납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시가격이라는 하나의 기준점을 상향 조정하면서 그에 따라서 조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그런 식의 이제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공시가격은 가능한 한 안정적으로 가는 게 국민들에게 예측 가능하고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가는 것과도 연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제가 반대한다고 폐지한다는 쪽의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그 자체를 갖다 완전히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네. 공시가격의 기본적인 취지도 살리면서 국민들의 조세 부담에 대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의 어떤 현실화율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봤다시피 이게 가격 변동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율을 90%까지 해놓게 되면은 시장의 각가지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에 인해서 시장 가격이 요동을 칠 때 그 부분에 대한 충격파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조세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조세는 국가의 납세 의무로서 당연히 내야 되는 거죠. 국민의 의무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자신의 재산과 관련해서 현실화되지 않는 이익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환경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번에 과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지나치게 90%라든지 이런 식으로 올려놓게 되면은 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충격파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다 안아야 되니까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과거처럼 현실화율이 제가 볼 때는 한 60% 수준 내외에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국민의 삶에 안정을 주는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60% 수준이면 이제 사실 이제 2020년 이전 수준이라고 그렇죠. 저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네네. 문재인 정부가 그때 현실화율 이제 계획을 발표하기 이전 상태가 적정했다라고 보는 거고, 소장님. 일단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의 급격한 변동 폭에 대해서 왜곡을 좀 방지하는 입장에서는 공시가격을 내려주게 되면 아무래도 모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그런 효과가 충분히 뭐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일단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토지가 다르고 단독주택이 다르고 공동주택이 다른데 그 차이는 제가 볼 때는 좀 개별성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은 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산정하기가 쉽고요. 좀 굉장히 형평성 측면에서 좀 변동폭이 좀 작죠. 그래서 네. 70% 정도로 하는 거고 토지 같은 경우는 사실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가 토지를 전수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에 가서 다 조사하진 않기 때문에 표본을 만들고 그 표본을 가지고 이렇게 산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해보게 되면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50%가 아니라 30% 되는 토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이게 우리 시스템이 좀 더 발전하고 그게 업그레이드가 좀 돼야 되는 측면인데 이게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시가격을 좀 내려서 그 부분을 좀 버퍼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정부가 더 노력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국민들은요. 현실화를 하든 공시가격을 올리든 간에 세부담은 저는 동일해야 된다. 세부담이 이게 들쑥날쑥하게 되면 기존에도 국민들은 세금을 잘 내고 잘 살고 있었거든요. 네. 현실화율을 하면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그때 하필 집값이 급등하면서 현실화까지 하면서 부담이
아니 내가 내는 보유세가 2배 이상 올라버리게 되니까 이제 조세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그 조세 저항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급격하게 폐지 선언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급하다. 좀 천천히 현실화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저는 너무 정치 논리로 좀 급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저는 목적성이 좀 잘못됐다고는 생각은 좀 듭니다. 목적성이 잘못됐다. 네. 네. 현실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정확하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하고 설득을 하고 천천히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토론을 가서 이제 필요하다는 입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항상 세금 부자 감세다.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시가격을 내려서 세금을 덜 거두고 있다라는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속마음을 보면 그 당시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그 당시에 타깃이 다주택자들을 규제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죠. 다주택자들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율도 올렸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올렸는데 거기에 플러스 공시가격도 더 올려서 다주택자들의 부담을 주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목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모든 왜곡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공시가격이 문제라면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서 이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목적 자체가 집값 잡기 위해서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는 첫 단추부터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 어젠다와 같이 이상하게 섞여버리면서 나중에 이제 피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좀 이상한 논의가 돼가고 있었었죠. 이렇게 질문을 드릴 교수님, 해외에서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저희가 직접 비교를 한다면 일본은 공시가를 어떻게 운영할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 일본은 명목상으로는 공시가격 제도가 있는데 네. 우리 같은 이제 세금이나 건보료나 여러 가지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다는 측면에서는 일본의 공시가격하고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 네. 대부분 나라는 어쨌든 재산세라고 하는 과세를 하기 위해서 네. 재산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죠. 뭐 부동산이 한정시키면 토지나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산정을 해서 네.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시가격 제도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해상충 문제가 있긴 하지만 세금에 한정한다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의 과세는 하고 있고 그를 위해서 재산세 과세를 위한 목적의 감정평가, 부동산 가격 평가는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모든 나라는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부동산 평가는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름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처럼 공시 가격이라고 하는 제도는 보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네, 그렇게 라고 봐야죠. 보여지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시세에 대한 반영률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그것도 컨센서스라는 게 이제 있는지 궁금합니다.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 대체로 이제 미국을 많이 예를 드는데 네. 미국은 주마다 다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보편적인 어떤 기본적인 방향은 부동산의 가치 평가는 시장 가치의 100%를 평가를 합니다. 네.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이제 좀 이따가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자 100%를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세금은 100%에다 직접 부과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하는 뭐 50% 또는 70%, 80%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행정적 목적, 재정 상황에 따라서 좀 낮춰서 네. 이제 과표는 낮추는 거죠. 탄력적으로 조정을 예, 한다. 과표는 낮추고 거기에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한 두 가지 유형이 있고요. 평가를 100%로 하는 이유는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라는 게 평균 100%지 뭐 모든 것을 100%로 맞출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평가라는 것은 불확실한 측면이 많고 네. 또 뭐 말씀대로 시장 상황이라는 게 변동하고 또 일시에 한꺼번에 다 조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100% 맞추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불확실하게 그래서 위험한 목표죠. 그럼에도 평균은 100%로 맞추고 과세할 때에는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정해서 사용을 한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그 재산세 과세 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소장님, 이 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폐지가 되면 고가 주택, 그러니까 비싼 주택을 보유한 사람일수록 혜택이 더 커지는 구조다 이런 지적 혹은 논란도 있더라고요. 이건 맞습니까?
이게 사실 이게 해석의 차이인데요. 이게 네. 혜택이 커진다는 게 사실 공시가격 현실화를 해서 세액 부담을 이제 더 늘리는 구조였는데 네. 더 늘어나는 걸 줄여가지고 예전 수준으로 했다고 해서 이걸 혜택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세금의 절대적 규모가 줄어드는 것과 그렇죠. 우리가 세율 그러면 차원에서 보는 비교하는 말 안 것도 듣는 다르잖아요. 학생이 있는데 너 10대 맞을 짓을 했는데 내가 3대만 때릴 테니까 너 혜택을 받다라고 하면 그걸 혜택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서 이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예를 들면 네.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는 이제 방법이 공시가격이 있고요. 거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또 내려줍니다. 한 80% 정도로 내려주고요. 80에서 60% 정도 60에서 100% 사이인데 기본적으로 80% 수준인데 지금은 좀 더 내린 상황이고 문재인 정부 때는 100%까지 갔었고요. 세율이 있는데 세율은 누진 세율입니다. 네. 그래서 금액이 뭐 9억 이하 주택들은 아예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금액이 올라갈수록 세율은 높아집니다. 우리 양도세처럼. 그래서 저는 고가 주택을 가진 분들이 결국에는 세금을 더 부담하는 구조는 맞습니다. 더 맞는데 현실화를 통해서 거기에 더가 붙기 때문에 플러스 논란이 알파를 노렸었는데 타겟팅을 지금도 많이 했었는데. 내고 있는데 네. 더 내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부자들에 대해서 감세를 한다는 게 아니라 더 내는 거에 대해서 벽돌 하나를 빼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수의 혜택이라고 보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애매한 기준선에 있는 분들이면 네. 현실화율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영향은 네, 있죠. 누진의 그 기준에 맞습니다. 들어갔다 빠졌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준에 적용되는 분들은 굉장히 큰 차이의 또 감세 효과를 또 볼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여러 사례들을 두고 이제 뭐 기사들도 뭐 엄청난 많은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교수님. 문턱은 항상 있는 거잖아요. 네. 그 턱에 걸렸던 분이 이제 아래 단계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현실화를 하기로 했는데 안 하면 네. 가격이 올랐을 때 안 올라갈 테니까 다음 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던 분들이 네. 그전 단계로 내려가니까 그렇죠. 뭐 당연히 그 문턱 효과는 있습니다만 이제 그거는 뭐 어느 세율이든 누진세제를 하면 항상 있는 거죠. 네.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닌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재산세나 종부세의 우리 기본적인 구조가 기본적으로 고가 주택일수록 많이 내게 만들자. 이거는 우리가 법률로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해 온 거예요. 네. 물론 뭐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비례세율이 더 좋다 또는 누진세율이 더 좋다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주 한 1970년대부터 다주택자 고가주택에 대한 누진세제를 유지해 온 나라예요. 예, 그래서 그런 문턱 효과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이게 혜택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어쨌든 로드맵은 법으로 현실화 수준을 높이겠다고 정해놓은 거예요. 법으로. 그러니까 높아져야 되는데 높이지 않겠다라고 하면 많이 부담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그걸 많이 부담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니까 적어도 지금 현행 법 체계에서는 정부가 현실화를 폐지하겠다는 이 선언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로드맵을 실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부자들이 혜택을 본 거는 사실이죠. 자, 아까 이제 두 대표님한테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세부담 차원에서는 그동안 워낙 컸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란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지만 저는 이제 공정 과세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두 분 말씀에 대해서 어떤 또 반박점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공정과세 그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임재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해서 이제 법률로 제정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데 법률 제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법률들이 많이 있고 그 부분은 또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 합의는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이런 경우에는 아직도 많은 사회적 논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회적 합의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조세와 관련해서는 응능주의와 응익주의로 해가지고 조세를 충분히 이익이 있는 곳에 그 이익에 해당되는 만큼 비례해서 부담을 주게 되거나 아니면 납세 의무자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인데 제가 볼 때 지금 공시 가격이 주로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은 재산세 전반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동산세와 관련해서 거래세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적용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네. 취득세나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래 가액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즉 우리가 보유한 데 따른 세금, 그러니까 재산세라든지 우리가 종부세라든지 이런 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택 가격의 변동성에 대해서 나는 관심도 없고 그냥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올랐다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당연히 조세 부담을 더 많이 내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과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 경제 원리가 우리 헌법의 기본 그 원칙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과연 이게 납득이 될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까 재산이 많거나 또는 주택을 많이 가진 분들이 조금 더 부담을 하라는 사회적 함의가 있다면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수용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그렇게 재산 가격이 높고 그다음에 주택 수가 많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일정한 우리 감내 수준을 넘어서서 부담을 당신이 안으시오라는 부분은 저는 공정성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공정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금 사회적인 어떤 그런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속에는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러한 제도와 관련해서 사실 직접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통계 조작 논란, 즉 정부가 내세우는 하나의 기준점 자체가 만들어지기까지 이것이 충분히 전문적이고도 또 충분히 사회적 함의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일정한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변질 왜곡되어 있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두드려 놓고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공정성, 공정과세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 예.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종부세의 목표는 고가주택자에게 세금을 좀 많이 내게 해라. 그다음에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많이 내게 하라 하는데 고가주택에 대해서 세금 많이 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또 올바른 어떤 정책의 방향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산세라고 하는 거는 재산의 가치에 대해서 일정한 세율로 세금을 부담하는 건데 부동산 가치는 그럼 어떻게 해서 형성됐냐? 마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뭐 마치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징벌의 대상이 돼서 세금을 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재산의 가치는 그 재산을 활용하는 사람, 재산을 둘러싼 환경 이런 어떤 그 공공의 투자 때문에 재산 가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강북보다 강남 집값이 높은 이유는 강남이 월등히 살기 좋은 그런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고 네. 그 입지는 결국에는 사실상 공공이 정부가 투자해서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산세는 바로 그러한 어떤 공공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의 세금이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보유세라고 불러서 재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은 맞지만 네. 그럼 그 보유한 사람이 누리는 혜택은 뭐냐? 그 입지, 거기에 대한 공공의 투자, 이에 대한 서비스로 재산의 가치가 형성되기 때문에 사실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의 세금을 부과하는 거라고도 사실은 이 좀 자유시장주의적 관점에서 재산세를 바라보는 이론적 측면이거든요. 이게, 네. 이게 저는 꼭 맞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사실은 재산세를 그렇게 서비스에 대한 공공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그 미국에서의 재산세 이론가들의 견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보유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보유에 따른 혜택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재산세를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가 생각이 듭니다. 예, 소장님. 일단 저도 두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자, 공시가격을 이제 현실화를 해서 부자들의 세 부담을 좀 늘리겠다. 또 가진 자들이 세금을 좀 더 내는 게 맞지 않겠냐. 저도 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시가격을 올리게 되면 이게 종합부동산세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67개 항목에 대해서 다 대상이 되는데 네. 뭐 건강의료보험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 뭐 다 포함되죠. 공시가격 현실화가 고가주택에만 현실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저는 돈 있는 사람이 좀 더 내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3개를 가지고 있어서 500만 원 추가로 더 내는 부분하고 서민들이 뭐 10만 원 더 내는 거 하면 서민들의 부담이 더 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공시가격을 통해서 어떤 형평성을 만들고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건 좀 잘못됐다. 그럼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부과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다주택이란 기준은 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세대 주택을 뭐 강북이나 수도권 외곽에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세대 주택은 호실이 10개 있으면 10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주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강남에 집 하나 있는 게 더 고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주택이 아니라 합쳐서 그 금액을 가지고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데 부자들에 대해서 세금이 부족하다,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누진 세율 최고 구간을 더 올리든지 네. 해야 되는 거고요. 의료보험만 보더라도 지금 최대 한도가 300만 원이잖아요. 네. 재벌 회장님도 300만 원, 좀 연봉 10억 되는 분들도 뭐 300만 원을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재벌 회장님들이 300 내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 차라리 3천만 원 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다면 누진 세율의 고가 기준을 차라리 올려서 어느 정도 수준 되는 중산층 부담은 줄여주고 초고가 주택, 초부자들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늘리는 부분도 저는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재벌 회장님이면 3억 내도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유감이었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차후에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내놓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 뭡니까 그러면?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 방식 뭐가 있을까요? 주 대표님.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본 건 아닌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충분한 제가 스스로 대안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굉장히 변동성이 강했던 어떤 시절의 이전 단계로 좀 돌아가서 차분하게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 대안이 있다면은 저는 단순히 전문 기관에만 맡겨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다수의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좀 충분히 한번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게 어떤 정치 혹은 정부의 정책 당국이 본인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또 국회에서 뭐 어떤 국민들의 충분한 함의를 모았다고 해서 그쪽에서 뚱뚱뚱 하면서 이제 통과시켜 버리면 끝이 그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많은 시도가 됐습니다만 아니면 이번에 차제에 우리가 부동산 제도 전반에 대해서 네. 충분히 일정한 방향성 부분에 대해서도 정립을 새롭게 하고 이런 공시가격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10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0년이 넘어서의 50년, 100년을 바라볼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 후손들까지도 충분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부담해야 될 이 부분이 납득될 수 있는 어떤 범위 내에서 제도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의 단순한 수치라든지 어떤 그런 퍼센테이지를 조정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예전과는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못 살던 때에 주택을 갖다 하나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 2개 갖고 있는 사람은 너는 왜 2개를 갖고 있냐 욕하는 그런 시절이 아니네요. 우리가 지금 선진국에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 글로벌한 그러한 어떤 스탠다드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합리적인 방향을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도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여쭤보는 질문을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 부분은 수도 없이 얘기해가지고 사실 그 부동산 가치의 평가는 사실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가치 평가를 하는 거는 전문가에 맡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있으나 독립성이 없어요. 뭐 이래라 저래라 뭐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적게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독립적으로 평가하되 시장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놔둬라.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두 박사님 말씀하신 것도 비슷한 이제 견해인데, 자 시장 가치를 결정했으면 전문가가 결정했으면 우리는 이제 공시가격 결정해야 되거든요. 공시가격은 정말 그야말로 행정 목적이에요. 그러면 시장 상황이나 재정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소위 말하는 공시 비율을 결정하는 거죠. 시장 가치의 몇 %로 공시가격을 결정할 것인가. 이 부분은 뭐 전문가도 필요하고 시장 전문가도 필요하고 국민들도 필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 공시 비율을 결정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공시가격이 결정되면 그걸 활용하는 각 부서마다, 네. 각 부처마다 그걸 적절하게 조정해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 공시가격을 그대로 쓰거나 그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다만 이제 문제는 시장 가치로 평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금 현재의 문제. 이거를 해소만 할 수 있다면 저는 공시제도가 자체가 크게 문제가 없다. 네. 다만 이 공시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현실화 수준을 높이자는 데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과세, 공정한 행정, 조세 정의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 형평성이 더 중요한 그런 어떤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시장 가치를 잘 아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공시 비율은 뭐 여러 국민들, 행정가, 시장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금리 같은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도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엄격하게 보장해주지 않습니까? 법으로도 그런 것처럼 이제 부동산 가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소위 감나라 배나라 하는 이런 것들 다 치워버리고 네, 독립성을 명확하게 보장을 해야 정확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제가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소장님은 어떤 견해세요? 저는 일단 걱정이 되는 게요.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혹시라도 잘못되면 한국은행처럼 독립성이 보장되지가 않잖아요. 한국부동산원이. 그렇게 되면 인위적으로 세부담이 크니까 오히려 올려야 되는 걸 더 내려라고 저는 압력으로 이게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거 또 같은 말씀이시네요. 일단 네.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일단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고요. 실거래도 잘 나오고 KB 가격도 잘 나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는 시가로 적용해도 이제는 될 만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낮춰서 좀 버퍼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정된 자원, 감정평가사들이 다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KB 시세로 하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낮춰서 어느 정도 세부담을 내려주고 개별성이 강한 단독주택이나 토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네. 인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족한 인원들이 토지나 그런 단독주택이 좀 집중이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은 좀 분리를 할 필요는 저는 있지 않나. 그런 식의 좀 제안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네, 교수님. 예, 팩트니까 덧붙이자면 사실은 지금 공시 가격은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 그 조사하는 체계가 다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이 조금 편하게 하고 있어요. 예. 나머지 토지하고 단독주택은 말씀대로 현장도 많이 가봐야 되고 그래서 조금 다르게 하고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괜한 걱정을 좀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이제 서울, 뭐 압구정동, 여의도, 뭐 목동 이런 데서 신고가, 뭐 잠실에서도 신고가 거래 나왔다고 하니까 이게 자칫 공시가격 현실화가 폐지가 된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부담이 좀 줄어들게 된다. 이러면 자칫 투기 수요가 또 고개를 들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서울 부동산 시장이 또 불장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단순한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본다면 네. 부 대표님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이전 정부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이 조세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 네. 부분은 그만큼 조세 부분에 대한 부담 변화가 시장에 주는 어떤 가격에 주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된다면은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가격의 침체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또 거래량의 감소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외적인 뭐 고금리라든지 또는 또 외부적인 그런 환경 요인에 의해서 지금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세 부담, 즉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의 부담이 좀 줄어진다고 해서 그걸 보고 뛰어들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과거에도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을 갖다가 침체되었을 때 활성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 거래세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사실은 좀 더 촉진시켰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공시 가격은 주로 보유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해서 부담이 덜어진다고 해서 시장이 불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 다른 견해가 있으실까요? 두 분께도 견해를 여쭙습니다. 일단 다른 견해라기보다는 뭐 저도 불장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주 원리는 간단합니다. 왜 간단하냐면 문재인 정부 시절 보유세 부담을 올려서 집값 잡았나요? 못 잡았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집을 사려는 매수자 입장이 되어 보면 세금 부담이 내려간다고 해서 막 집 사고 싶습니까? 결국에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을 때는요. 아무리 세부담이 높아도 집을 삽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세 부담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하방 압력을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은 할 수는 있겠으나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되기에는 저는 현실적으로는 좀 낮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께도 여쭙습니다.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세금으로 집값을 뭐 잡거나 또는 세금으로 집값을 띄우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보유하는 데서 얻게 되는 이익이 굉장히 큰데 뭐 이익이라는 게 뭐 당장 현금으로 생기는 이익은 아니지만 집을 네.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누리는 혜택이 굉장히 큰데 세금은 사실상 높여도 그 이익을 굉장히 크게 그 마이너스 시킬 만큼 높아지지는 않는다. 지금 적어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체계에서는 아무리 현실화율을 높인다 하더라도 세율 자체가 기본적으로 낮고 거기에 또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 있어서 세부담 자체는 집값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다. 네. 다만 이제 뭐 100만 원 내다가 200만 원 내면 많이 내니까 조세 저항은 있을 수 있으나 그래서 결국에는 세금으로는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건 상당히 제한적이다. 다만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뭐 두 분께서 잘 말씀하셨듯이 저도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이 현실화율을 폐기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낮아지니까 집을 뭐 안 살 사람들이 사고 한 채 있는 사람이 두 채, 세 채 사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시장이 이제 이 사이클이 달라지면 다시 이제 반등하게 되면 그때는 집을 보유해도 보유에 따른 부담이 적어지면 집을 쉽게 더 살려고 하는 그런 수요는 있을 수 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거는 뭐 조세도 있고 대출도 있고 여러 가지 공급과 관련된 규제도 많고 해서 이게 종합적으로 살펴봐야지 이거 네. 하나만 볼 건 아닌데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많은 부분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시장을 좀 띄워보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지금 이 주택 경기 사이클이 바뀌면 투기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는 저희가 좀 절차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그 민생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공식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라는 걸 이제 공식화했고 지금 이것과 관련된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단 폐기를 공식화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다란 말이죠. 또 민감하게 해석하는 거는 총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포퓰리즘적인 어떤 구호 아니냐, 선언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의구심들이 들고 있어서요. 여기에 대한 견해도 여쭙겠습니다. 저는 뭐 이 부분을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약간 오비락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타이밍상으로서 충분히 이 부동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총선 이후에 아니면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연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한번 발표를 해도 되는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우리가 얼마 전까지 겪었지 않습니까? 실거주 요건을 너무 급하게 정부가 발표함으로써 그 부분이 제대로 법률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혼선이 일었던 그리고 집은 그 응급처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어정쩡한 3년 연장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많이 그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변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가지고 계신 국민들에게 뭔가 부담을 좀 덜어주고 또 안정적인 어떤 부동산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마음이 앞선 것은 이해가 되지만 타이밍상으로는 조금 약간의 좀 덜 마무리 정비가 된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용역 결과를 예측하게 되잖아요. 결론을 내놓고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제 합리적 의구심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용역 결과는 나왔고요. 이제 여기에 나왔습니까? 이미 대통령께서 폐지하겠다고 했으니까 폐지에 맞춰서 용역 결과는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사실은 이게 현실화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원래 발표하는 게 저는 모양새도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4월 총선이 있으니까 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맞지 않고 제가 며칠 전에 송도 국제도시를 다녀왔거든요. 예. 거기 GTX 착공식에 또 대통령께서 가셔서 GTX 착공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 부동산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조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왜 GTX가 착공이 됐는데 조용하냐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민생 토론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일종의 피로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송도 주민들도 여기저기서 우리 동네에만 와서 선물 보따리를 주면 좋겠는데 다 선물 보따리를 이렇게 발표하다 보니까 이게 피로감이 누적이 돼서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게 무감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게 과유불급이잖아요. 네. 너무 많이 발표를 하고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이 된다. 효과는 낮아지기 때문에 이번 일도 결국에는 이게 효과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가 발표되고 그 다음에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피로감이 좀 많이 누적이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게 11월에 법 개정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될까라는 이제 사실 의심도 있어요. 걱정도 돼요. 한편으로는. 아마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 정부일 때 로드맵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네. 그 로드맵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모르죠. 뭐 총선 이후에 새로 국회에 들어가는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도 폐지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럴 수도 네. 있죠. 지금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문제는 민생 토론회에서 나온 그 대통령의 이런 저러한 얘기들을 다 실현하려면 뭐 100천조가 든다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다면 오히려 자, 우리나라에서 건전한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생산적 자본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그쪽으로 좀 몰아가려면 오히려 비생산적인 부문인 건설 부동산 시장에서 물론 네. 여기도 뭐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일자리도 많지만 불로소득 그냥 가격이 오르는 것에 기대하는 그런 산업에 자본이 많이 흘러드는 것을 막아서 오히려 대통령 본인이 말씀하시고 다녔던 거기에 더 돈이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저는 하는 게 맞다. 그러면 현실하게 더 과감하게 추진해서 네. 부동산 부동산 부문에서 과도하게 부동산을 가지고 이익을 기대하는 이런 데서 나오는 이익을 더 많이 회수해서 그런 데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법 개정은 사실은 뭐 지금 어려울 것 같은데 문제는 사실은 이 로드맵 자체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시 가격은 적정 가격으로 공시하도록 돼 있고 그 적정 가격은 우리가 말하는 시세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같은 법에 조항을 하나 더 만들어서 지금 그렇지 않으니 현실화를 하겠다라고 네.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법을 갖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겠다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다 적정 가격으로 공시해오지 않았다라는 점이 저는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토론을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이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지금 4년 만에 폐지가 된 거거든요. 4년 뒤에 또 정권 바뀌면 또 한다고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손바닥 뒤집듯 몇 년 만에 한 번씩 바뀌는 이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